강태식은 손님이 모두 떠난 고깃집에서 의자를 뒤집어 테이블 위에 척척 올려놓고 있었어요. 50대 초반의 나이에도 탄탄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의 손등에는 흐릿하게 남은 문신 자국이 보였습니다. 10년 전 레이저로 지우긴 했지만 완벽히 사라지진 않은 흔적이었죠. 강태식은 마지막 의자를 올리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아, 숙제는 다 했니? 주방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서 14살 조카 서윤이가 책상에 코를 밟고 있었어요. 강태식이 고개를 들어보니 서윤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문제집을 풀고 있었죠. 원래라면 쾌활하게 응하고 대답했을 아이였지만 요즘 들어 부쩍 말수가 줄었어요. 단지 사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죠. 다 했어. 짧게 대답하는 서윤이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강태식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데운 뒤 서윤이 앞에 놓아주었어요. 내일 학교 끝나고 삼촌이 데리러 갈까? 오랜만에 치킨 먹으러 가자? 서윤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괜찮아.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강태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 서윤이는 치킨이라면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좋아했는데 말이죠. 다음날 아침, 강태식은 서윤이의 교복을 다림질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일산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가 아침 햇살에 싱그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10년 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에 터를 잡은 건 오직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윤이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조카를 맡게 된 것도 운명이라 생각했죠. 서윤아, 아침 먹어야지. 식탁에 앉은 서윤이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강태식은 조카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죠.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잠을 좀 설쳤어. 아이가 밥을 먹는 동안 강태식은 서윤이의 손목이 소매 밖으로 슬쩍 드러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강태식이 놀라 묻자 서윤이는 재빨리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체육 시간에 그냥 좀 넘어졌어. 강태식은 눈을 가늘게 뜨고 서윤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직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누군가 우리 서윤이를 괴롭히고 있구나. 예전에 강태식이었다면 당장에 학교로 달려가 그 자식들 멱살부터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이었죠. 평범한 고깃집 사장님, 그리고 조카를 무사히 키워내야 하는 평범한 삼촌. 오늘은 삼촌이 좀 일찍 들어갈게. 가게 문도 일찍 닫을 거야. 서윤이가 등교한 후 강태식은 가만히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오늘은 서윤이 학교에 한번 들러봐야겠다고. 강태식은 오후 4시 서윤이의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교문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죠. 마침내 서윤이가 보였는데 평소와 달리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이 유난히 더 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몇몇 아이들이 서윤이를 향해 무언가 소리치며 킥킥거리는 게 들렸어요. 강태식의 눈이 매섭게 가늘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 스멀스멀 되살아났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직감. 서윤이는 삼촌을 보고 어머나 하고 놀란 얼굴이 되었어요. 삼촌, 여긴 왜 왔어? 데리러 왔지? 오늘은 같이 가자. 강태식은 서윤이의 가방을 받아들고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뒤에서 소곤소곤 수군거리던 아이들이 강태식의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입을 꾹 다물었어요. 비록 평범한 면바지에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강태식에게서 풍기는 분위기에는 여전히 사람을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 애들이 널 괴롭히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태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장난치는 거야. 강태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면 스스로 말해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욕실에서 들려오는 훌쩍거리는 소리에 강태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식은 서윤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담임 교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교실 앞에서 서윤이와 헤어진 후 그는 곧장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혹시 서윤이 삼촌 되시나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최근에 서윤이가 학교에서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셔서요.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아이가 많이 위축된 것 같아서요.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청소년기라 감정 기복이 좀 있을 수 공부도 잘하고 있고요. 팔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다쳤다고 하던데요. 교사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다가 다시 사무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건 아마 아이들끼리 장난치다 그랬을 거예요. 요즘 애들이 좀 거칠긴 하지만 심각한 폭력은 아니니 너무 걱정 마세요. 강태식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들 장난이라면 다행이네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거친 바닥에서 살아남은 강태식은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알아봤거든요. 교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강태식은 운동장 한쪽에서 몇몇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서윤이네 반 아이들인 듯 했어요. 한 여학생이 다른 아이의 팔을 잡고 비틀고 있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걸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죠. 강태식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학교 관리인인 것처럼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죠. 저 등신. 어제 또 혼났대. 걔네 삼촌모 조폭이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완전 구라하냐 생긴 건 멀쩡하더만. 아이들의 대화가 칼날이 되어 귀에 꽂혔습니다. 강태식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고깃집 문을 일찍 닫은 강태식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가죽 재킷과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어요. 수첩을 펼치자 빛바랜 전화번호들이 빼곡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번호였죠. 강태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용하게, 정말 평범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10년의 세월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이의 울먹이는 얼굴을 떠올리니 망설임은 눈 깜짝할 새에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삼촌으로 살고 싶었는데 강태식은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준아. 나 태식이야. 도움이 좀 필요해. 태식이 형 진짜 형이야. 헐 전화 너머로 잔뜩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10년 만에 무슨 일이야. 강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카 문제로. 네, 도움이 필요하다. 내일 시간 괜찮으면 잠깐 볼 수 있을까? 다음 날 오전, 강태식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민준을 만났습니다. 민준은 예전의 거친 모습과는 달리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손등에 흐릿한 문신 자국만이 그의 과거를 증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조카 일이라니 무슨 일인데 그래? 민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학교는 그저 애들 장난이라고만 하고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강태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문제는 그 일진 녀석 부모가 전직 경찰 출신의 이 동네 지역 유지라는 거야. 뭔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느낌이 들어.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학교 CCTV라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아는 해커가 하나 있어. 실력은 확실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강태식은 민준으로부터 작은 USB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여학생 셋이 서윤이를 화장실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서윤이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기고 있었죠. 강태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들끓는 분노를 억누르며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영상 속 서윤이는 울지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모든 걸 견디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 모습이 강태식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강태식은 USB를 뽑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번호를 눌렀죠. 이번에는 예전 조직에서 함께 일했던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지금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형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지훈아, 조사해줄 사람이 박진철이라고. 전직 경찰인데 지금은 사업가로 지내. 그 인간 딸이 내 조카를 괴롭히고 있어. 다음 날, 강태식은 평소처럼 고깃집을 운영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오늘은 어땠어? 우리 공주님 서윤이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평범했어. 강태식은 서윤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윤아, 삼촌한테 말 못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도 돼. 삼촌은 항상 내 편이야.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지만 아이는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알아. 삼촌, 고마워. 그날 밤, 서윤이가 잠든 후 강태식의 전화기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형님, 박진철에 대한 정보 찾았습니다. 그 사람, 경찰 시절에 비리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았는데 어찌어찌 무마됐던 이력이 있네요. 지금은 건설 사업으로 꽤 돈을 벌었는데 불법 투기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 딸이 서윤이를 괴롭히는 주동자 맞습니다. 제가 학교 주변에서 좀 알아봤는데 그 아이는 아버지 빽만 믿고 여러 아이들을 괴롭혀왔다고 합니다. 강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이제 내가 할 일이 생겼네. 강태식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꼭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빗을 꺼내 머리를 쓱 넘기고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바로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장에서 오랫동안 신지 않았던 반짝이는 구두를 꺼내 신었죠. 이러려고 보관했던 건 아닌데. 강태식은 아침 일찍 서윤이를 깨워 학교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해주며 그 앞에서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오늘은 삼촌이 조금 늦을 수도 있어. 가게에 일이 좀 있거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해. 알았지? 서윤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의 옷차림이 평소와 사뭇 달라 궁금했지만 묻지는 않았습니다. 강태식은 서윤이가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시간대 그 해커 친구도 함께 만나고 싶은데. 3시간 후 강태식은 도시 외곽의 한 허름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지하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고 그곳에서 민준과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쪽은 현우야. 내가 말했던 그 친구지. 민준이 소개했습니다.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도움 줘서 고맙네. 젊은 친구. 현우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진철에 관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가 경찰 시절에 뇌물을 받은 증거가 있더군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도 비자금을 조성한 흔적이 있습니다. 강태식은 화면 속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비공개 문서들, 그리고 박진철과 여러 공무원들의 통화 기록까지. 이거면 충분하고도 남아.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보자고?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형 강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피할 거야. 과거의 방식으로 해결하면 우리 서윤이한테도 좋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그날 오후 강태식은 서윤이의 학교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교문 앞에서 기다리며 자신의 옛 동료 지훈에게 전화했. 준비됐어? 네. 형님, 학교 뒤쪽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태식은 차 안에서 교문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고 마침내 3명의 여학생이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박진철의 딸 유진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에 세 여학생이 고개를 들었고 강태식과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유진이, 맞니? 강태식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서윤이 삼촌이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유진의 표정이 싹 굳었습니다. 다른 두 여학생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힐끔거렸죠. 왜요? 저희가 뭘 어쨌다고. 유진이 말을 채 끝내려는 순간 강태식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강태식은 전화를 받고 잠시 통화하는 척하더니 유진을 향해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아버지랑 먼저 이야기를 나눠야겠구나. 오늘은 이만 가렴.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강태식은 차로 돌아가면서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죠. 박진철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박진철의 사무실은 경기도 중심가에 있는 번듯한 건물이었습니다. 강태식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박진철 사장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안내 직원이 물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으신가요? 강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10년 전에 만들어둔 명함이었죠. 태양건설 자문위원 강태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태양건설은 강태식이 예전에 몸담았던 조직의 위장사업체 중 하나였어요. 급한 일로 찾아왔는데 꼭 좀 뵙고 싶습니다. 직원은 전화를 걸어 박진철에게 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가 내려와 강태식을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진철의 사무실은 아주 넓고 화려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죠. 50대 중반의 박진철은 책상 뒤에서 일어나 강태식을 맞이했습니다. 강 자문위원님이시라고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강태식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실 태양건설 자문위원이란 직함은 아주 옛날 것입니다. 박진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태양건설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익숙한 이름이라는 것을 깨달은 듯 했죠. 그렇군요. 그럼 무슨 일로? 강태식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제 조카 서윤이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따님인 유진이와 문제가 좀 있더군요. 박진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USB에 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유진이가 서윤이를 괴롭히는 장면이죠. 그리고 강태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박진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의 과거 기록 좀 들어 있습니다. 박진철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사무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통 모르겠군요. 강태식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경찰 시절에 받은 뇌물, 현재 건설회사의 비자금 조성,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관심 없어요. 다만 제 조카 서윤이가 앞으로 괴롭힘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박진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피식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증거라고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런 가짜는 협박이 통할 것 같습니까? 강태식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태도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손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박성호 형님, 아십니까? 박진철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박성호는 이 지역에서 한때 악명 높았던 조직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제가 그분 아우였습니다. 강태식이 덧붙였습니다. 10년 전에 은퇴했지만 형님은 아직 건재하시죠. 박진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강태식은 천천히 박진철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간단합니다. 따님, 유진이가 우리 서윤이를 다시는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뿐입니다. 박진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이에게 확실히 말해두겠습니다. 강태식은 그의 눈을 깊이 응시했습니다. 약속은 꼭 지켜주십시오. 이 일이 여기서 조용히 끝나길 바랍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강태식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주차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형 일단은 해결된 것 같아. 강태식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 성격으로 보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강태식은 시계를 확인하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할 때야. 다음 날 아침
서윤이는 평소보다 조금 밝은 표정으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강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죠.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고 저녁 식사 시간에 강태식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놀란 표정으로 삼촌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이가 갑자기 나한테 사과했어. 다른 애들도 나 안 괴롭히고. 강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네. 서윤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삼촌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삼촌이 뭐 했지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건 너무 이상해. 강태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임마. 애들이 스스로 깨달은 거겠지. 서윤이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윤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강태식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형님. 박진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연락했더군요. 서윤이에 대한 정보를 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태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준비됐지?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사에는 익명의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전직 경찰 출신 사업가의 비리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증거 자료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죠. 같은 날, 교육청에도 학교폭력 문제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학교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강태식은 평소처럼 고깃집을 운영하며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민준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형, 신문사에서 기사화하기로 했대. 박진철, 지금 발칵 뒤집혔다고 하더라. 강태식은 불판 위 고기를 뒤집으며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놈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조용히 물러서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거나. 그날 저녁 강태식은 서윤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구시 뉴스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사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었죠. 사장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강태식은 그가 박진철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놀란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헐, 저거 유진이 아빠 아니야. 강태식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네. 참, 세상 일이란 알 수가 없어. 깊은 밤, 강태식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제안번호, 박진철이었습니다. 당신이 했습니까? 분노로 이글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식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지극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제가 한 일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 모든 일 신문사, 교육청 당신이 꾸민 짓이라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아. 강태식은 침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으니까요. 교육청에 우리 서윤이에 대해 알아보셨더군요. 전화 너머로 박진철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어쩌자는 겁니까? 내 인생을 아주 망치시겠다. 당신도 과거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강태식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 과거에 대한 죗값을 모두 치르고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그 썩은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고 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진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위협적이었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이 누군지 이제 알아냈으니까 서윤이라는 그 아이도 알아냈고. 강태식의 손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았을 텐데.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강태식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내일부터 서윤이 등하교길에 사람 좀 붙여줄 수 있겠니? 다음 날 아침, 강태식은 서윤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했습니다. 고깃집에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일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어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낯선 사내 둘이 쑥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마감 시간이라. 한 사내가 말을 자르며 가게 문을 철컥 잠갔습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박진철 사장님께서 보내셨어요. 강태식은 앞치마를 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무슨 용건이신지 사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금 바로요. 강태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사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식은 전화기를 꺼내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나 좀 늦을 것 같아. 서윤이, 학교에서 좀 데려다 줄 수 있겠어? 통화를 마친 강태식은 사내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고 강태식은 순순히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하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외곽의 창고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박진철이 3명의 사내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조용히 그들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강태식이 물었습니다. 박진철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치려 했으니까 내일이면 모든 기사가 깨끗하게 사라질 겁니다. 내가 가진 인맥을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강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닐 텐데요. 이미 경찰 쪽에도 모든 자료가 들어갔으니까요. 박진철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당신도 함께 가야겠군요. 당신의 그 더러운 과거도 경찰에 알려주면 어떨까요? 강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과거요. 저는 이미 법적으로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창고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준과 지훈, 그리고 몇 명의 옛 동료들이었습니다. 박진철의 얼굴이 맙소사하는 표정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태식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원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조카 서윤이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것.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민준이 옆으로 다가와 강태식의 어깨에 손을 툭 올렸습니다. 괜찮아. 형.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냥 이야기 중이었어. 박진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강태식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날 협박하려고. 강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그저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죠. 그런데 당신이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훈이 앞으로 나서며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방금 전 두 분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시는 과정도요. 납치와 협박죄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겠네요. 박진철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죠. 강태식이 박진철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고깃집 하는 평범한 삼촌으로요. 하지만 내 조카가, 내 하나뿐인 가족이 울고 있었어요. 강태식의 눈에는 꾸밈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도 자식이 있으니 이해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걸 보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 되죠. 박진철은 말없이 강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강태식이 말했습니다. 이 녹음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신문사에 보낸 자료도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막겠습니다. 대신 따님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학교 폭력 문제에 당신의 영향력을 좋은 방향으로 써주십시오. 지역 유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많을 겁니다. 박진철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강태식은 낡은 가죽 재킷과 금목걸이를 다시 장롱 깊숙이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습니다. 서윤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가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 오늘은 내가 토스트 만들었어. 얼른 와. 강태식은 싱글벙글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요즘 학교는 어때? 강태식이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토스트를 접시에 올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많이 좋아졌어. 유진이가 제대로 사과했다고 했잖아. 요즘은 함께 점심도 먹고 다른 아이들도 나한테 엄청 친절해졌어.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정말. 그런데 삼촌, 서윤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이가 그러는데 걔네 아빠가 삼촌을 엄청 무서워한대. 삼촌, 뭐 대단한 사람이었어. 강태식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푸근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
나도 원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널 지키기 위해서 아주 잠시 무서운 사람이 됐던 것뿐이야. 서윤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삼촌을 바라보았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삼촌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꼭 안아주었죠. 몇 주 후 지역 신문에는 박진철이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는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강태식은 신문을 읽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식은 여느 때처럼 고깃집에서 단골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서윤이의 해맑게 웃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강태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난 그냥 평범한 삼촌이야. 하지만 내 조카를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삼촌.